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사회학과의 문치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회학과에 있긴 한데 사회를 잘 못 봐가지고 서투르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대신 저의 임무는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지금까지 논의됐던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특히 주제 발표 일부에서 그 토론 그러니까 플로어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발표 시간을 좀 이제 조정하다 보니까 제가 그 토론자의 질문만 받고 이제 발표는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갔는데요. 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제가 답변 경험에서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던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사회적 의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타자와 만나면서 하게 되는 그게 단순하고 사소하게 보이는 그런 의례적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확인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토론자께서는 굳이 그런 의례라고 하는 것하고 난민을 인정하고 하는 것하고의 관계가 결국 성립이 되는 거냐, 그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민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걸 이제 시민권이나 뭐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관계되는 것으로 이제 보지 않는 경우에 그 난민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그들도 뭐 사람이다라고 사람 대접을 하는 것 정도는 뭐 의례적인 것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물론 이제 엄밀히 따지자면 난민을 보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예멘 출신 난민들이 제주도 왔을 때 그들 뭐 이동권을 제한한다든가, 그들에게 뭐 제공했던 물품이라든가, 혹은 그들이 뭐 할 수 있는 뭐 여러 영역들을 뭐 제한하고 하는 등등이 정말 그게 그들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은 거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감수성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기초적인 자유 권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의 이동권의 제한이라든가, 그들이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서 배제되어 있고 집단적으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인간의 존엄한 권리라고 하는 걸 온전하게 인정받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성원으로서 같은 이 사회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인정해 준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들을 지나가다가 만나도 그들이 말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이 의례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범주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대 3장의 인간 경계와 사회 변화에서 근대와 현대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현대라고 하는 게 어느 시점부터 명확하게 시작된다라고 말하기는 저도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근대적인 인간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현대에 와서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도덕 경계라고 하는 포뮬라인 제시했던 세 번째 인간 경계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이제 부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성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물론 이제 선출직 공무원처럼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 이유만으로 그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공 영역, 공공성이라고 하는 걸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성인이라고 하는 인격이 갖는 기본적인 그 태도가 무의이고 그 무의가 그런 어떤 공공성의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시를 했던 건데 만약에 뭐 진짜 선출직 공무원이 이런 인격을 정말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좋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문제는 또 아까 마지막으로 발표했던 안종철 교수의 발표하고는 또 통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개방할 건가? 정당 서영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할 때 정치를 하는 사람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게 국경을 개방한다든가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또 엄청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건가 라는 게 또 중요한 선택의 문제,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밖에 또 질문은 아니고요. 원래 그 사회학에서는 의례라고 말하면 그건 뭔가를 같이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집단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 집단 바깥에 대한 배타적인 특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의례를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은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서로를 알게 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그 영국 민중사를 번역한 적이 있는데 지배적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계급에 대한 편견은 이들은 민정주의적이고 배타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인 이 구술 조사를 해보면 그들이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누군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화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그들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밥 먹고 같이 인사하고 같이 같은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완전히 그런 편견이라는 게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부수조사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뢰라고 하는 거를 좀 다른 것들, 서학적인 것들, 학적인 것보다 다르게 좀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부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더 얘기하실 게 없으면 빨리 끝내죠 뭐. 저 안종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청중으로 와 계신 분 중에, 실제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정말 몇 안 되는 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기업의 뭐 어떤 해외에서의 불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김종철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볼 때 유럽 난민 관련되는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좀 코멘트 해 주실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계신가요? 김종철 변호사?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가신 것 같네. 죄송합니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예. 저, 그, 아까 전에 서영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실히 저보다는 훨씬 더 레디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뭐랄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줄이자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하여튼, 같은 공간에서 뭘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렇게 노동시장이, 결국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하고 좀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뭐 루마니아라든가 불가리아라든지 아니면 이태리 남부에서 요런 동네에서 주로 이제 북유럽, 이른바 이제 북유럽 국가로 이제 노동 이주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직접 우리 학교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일상적인 데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스테레오타입이 막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 EU 국가에 속해 있지만 EU 안에서 2등 시민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뭐 강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제가 특별한 뭐 해결책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를 어디까지 어떤 것에 더 방점을 둬야 될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낮춰주는 제도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안종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함께 공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또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 연구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상층 계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경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이주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 태도를 보이는데, 반해서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경합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주자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여러 차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해나 뭐 선입견 이런 것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이제
일자리를 경합하는, 일자리 두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관리할 건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약간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사례를 들었는데 전제 조건이 빠졌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50년대, 60년대 완전고용 시대에 그 일자리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게 없을 때 그래도 인종주의가 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데 지금 똑같은 그 영국 같은 경우에도 백인 노동자층, 즉 북부에 살고 있는 지금 탈산업화된 지역에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국인에 대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게 브렉시트라고 하는 굉장히 극우적인 선택의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추얼이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걸 관해서 그 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사실 말씀드린 건데 그 전제 조건이 빠져서 마치 언제나 다 그런 것처럼 약간 오래된 경향이 있어서 부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근데 저기 뭐죠 죄송합니다. 일찍 마치시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른 분이 할 말이 없으셔서 제가 한두 마디만 더 보태도록 할게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은 아닌데 유럽에서 직장 생활 한 8년째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니까 이게 미국하고도 다르고 또 당연히 이제 민족국가 중심인 동아시아 국가하고도 굉장히 다른데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이렇게 EU를 모델로 해서 우리도 그냥 영내 통합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아이덴티티 팔러틱스라 그러죠. 그 정체성 그 문화나 가치에 기초한 뭐 그런 아이덴티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어떻게 설명해 낼까 이게 뭐 결국은 사회과학자들의 뭐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 EU에 국한해서 보자면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소개가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화폐를 통합한 것이 이건 또 아이덴티티 팔러틱스가 또 별개 문제로 화폐를 통합한 것이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 재화 뭐 서비스를 받아도 같은 공간에서는 가격이 여기서 뭐 1유로면 저쪽에 독일에서 3유로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장도 막 출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른바 북유럽 국가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고 그 각 지역에 맞는 개발 개발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어떤 유럽 안에서도 아까 전에 서영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하고 동유럽에 대한 인식 뭐 그다음에 남유럽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각각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나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그 화폐를 통합하면 모든 것이 이 문화도 따라오고 아이덴티티도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뭔가 그런 좀 순진한 생각이 좀 문제가 너무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두섭지만 그런 뭐 지역 통합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국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뭐랄까 순진한 생각들이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화폐 본질이 뭔가에 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상품화폐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상품화폐가 주류 이론이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뭐 이웃 화폐도 통합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국정화폐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거고, 그 화폐를 통합하게 되면 국가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경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EU 통합 과정에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애버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유럽의 불균형, 모든 재화와 화폐가 그 독일로 쏠려가게 되고, 다른 지금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나 이런 지역이 거의 공동화되는 문제, 여기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곤란이 생기는 이런 게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 능력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화폐를 둘러싼 논쟁이고, 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EU의 경험은 사실은 뭐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지역 통합이라든가 아시아 뭐 공동체나 뭐 이런 것을 발전시킨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함의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화폐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그리고 어디까지 국가가 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밖에 전영준 교수님. 문병 선생님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발표지 사장을 보면 전통문화의 글쓰고 다문화 현상을 논의를 하고 계신데, 좀 추정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 근대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명확하게 끊어지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와 한국사가 한국사라는 게 있고요. 한국 근현대사가 있어요. 근대사가 명확하게 끊어졌으면 그렇게 명칭을 안 했겠죠. 근데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단일 민족 국가의 신화를 강하게 품고 있는 것은 근대 국가로의 민족통합,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였다라고 이제 논의를 전제를 깔았어요. 이제 근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는 근대지만, 제가 기억하고 제가 이해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민족의 개념이 나타나기 한 시점 자체가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부터 시작해요. 고려 후기가 됩니다. 한국사 파트 쪽에서는 이제 그 무렵에 나타나는 여러 사설들이 나오거든요. 제왕문제라든가. 전부 이제 고조선 사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결국은 고려 후기로 접어드는 그 타이밍에 민족국가의 측면을 많이 다루면서 흔들리고 있는 어떤 그 정부 조직체 이런 것들을 다잡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나 제왕옹기를 이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는 독자층은 결국은 글을 배우는 책자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갖고 고려 후기부터 민족이 출발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곤란하지만 국민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 근대 개념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그것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였던 한국사 또는 한국 학계의 약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회 전반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배 권력과 뭐 경계선 그리고 이제 국민통합 담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전통문화와 다문화 현상이라는 이 사당의 채택에서 과연 타당하게 표현된 것일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전통문화하고 문화전통은 개념적으로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근대 개념에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근대 개념하고 전통문화 그리고 문화전통 이것이 어떻게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도 가까운데요. 일단 그 말씀하신 고려 후기 민족 개념의 그 형성, 구성 또는 이제 등장 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근대 국가에서 이제 군대의 개념을 어떻게 보았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X축의 어느 한 지점을 끊어서 근대와 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표현한 이 근대의 개념을 만약에 이제 용어를 바꿔본다면 중앙 집권이 이제 강화되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이제 정복에 의한 그 제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형태, 즉 이제 모두스라는 개념이 어떤 이제 그 정형화된 틀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틀을 만들고 확립하는 것을 이제 스로서의 근대를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해서 그렇게 용어를 쓴 건데 그런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용어를 좀 이제 바꿔서 그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좀 이제 제가 이제 좀 반영해서 좀 더 글을 다듬게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적해 주신 그 문화 전통 문화의 정제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이제 사용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전통 문화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전통 문화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단일한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궁금증에서 저의 질문이 시작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문화라는 개념이 문화 속성이라는 것이 문화가 한번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하게 되면 이게 축적이 되고 그것이 학습이 돼요. 그래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국에서 온 사람도 이제 어울려서 살고 그래서 이제 몇 세대를 거치게 되면 공통의 문화 자산을 갖게 됩니다. 문화 속성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속성을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5가지 속성이 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문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체계성도 갖추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이 있을 때 이제 동질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 문화라는 것은
이제 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문화 양상이라고 이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문화 전통은 그러한 전통 문화를 공유되고 학습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창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문화 전통이라고 보거든요. 이 말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개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의 속성을 전제로 하고 동질화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이질적으로 볼 수가 없다. 이제 여기서 동질과 이질의 개념들을 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 왔을 때도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몇 세대도 이제는 많지만 어쨌든 공유되는 어떤 언어부터 있죠. 등등이 공유되기 시작하면 이질이라는 전제로 깔지 말아야 되고 선생님의 논리에 따르면 와서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이 상태가 이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확장해서 동질로 끌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민족 국가라는 개념 이거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 자체도 이질적이다. 전통 문화도 이질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통 문화는 공유되기 때문에 동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제가 말꼬리를 잡아서 되게 죄송한 게 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문제는 그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정체성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이제 집합적으로 묶어서 표상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정체성이 이 안에서 이제 이질적인 요소들이 충돌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정체성으로서 어느 순간에 포착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중정체성이다. 다중정체성 상태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다. 그러니 내가 다중이라는 사실을 한번 인정하도록 시도해보자. 이게 이제 지난번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제 발표였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문화에 적용시켜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일을 한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동질 문화로서의 우리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시도를 시작한 건데 아직 좀 약간 해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쩌면 그러면은 이제 전통 문화라고 해서 어떤 동질적인 문화라고 해서 동질적인 문화 공동체로 표상할 수 있는 한 공동체의 동질 문화로 표상되는 어떤 것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갓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재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전통 문화 안에는 갓을 쓰지 않거나 재를 올리지 않는 또 다른 이제 문화 요소들이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사라져 버리거나 묻혀져 버리거나 이제 아직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 역시도 두 가지의 이제 서로 다른 혹은 이제 포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이제 있는 것이다라고 한번 끄집어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딴 게 아니고 갓 쓰는 것이 공통의 문화가 아니에요. 조선시대 갓안 쓰는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이제 뭐 사례를 그렇게 들어서 그런 건지만 실제로 사례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한중일 삼국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젓가락 갖고 젓가락 삼국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젓가락의 재질이나 길이나 뭐 무게 이런 것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한중일 삼국에 있는 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쓰는 젓가락은 대부분 쇠젓가락이 맞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다 각각의 이유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개별 문화마다 다 공동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동질 문화 집단으로 나눠. 근데 떨어져 있는 각각의 문화상 자체가 이제 공동체 문화에 대변되는 이제 연결되는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문화나 공동체 문화나 또는 그것을 다 합치겠다고 하는 대동 이런 개념들 그런 것들도 다 자세히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권력의 힘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나 이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하고 다음에 이제 연구를 둘이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환하려고 했는데 끝날 거였거든요. 그 전은주 교수님 계신가요? 궁금한 거를, 예. 네, 네, 있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한 조선족 작가들이 궁금해서 그냥 단순한 네. 꽤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좀 시들을 소개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소설은 여기 이제 이동열 그분 거는 이제 동포문학실내에서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출판된 소설 이제 제한조선족 작가들 중에 우리가 추천해줄 만한 그 좋은 소설집이나 장편이나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작가들 중에 대부분 시나 수필을 많이 쓰고요. 소설은 아직까지 그다지 완성도가 높은 소설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중국에서 거주하지만 한국에 와갖고 몇 년 동안 체험을 하고 다시 연변에 돌아가셔갖고 이제 소설을 쓴 분들은 꽤 계셔요. 이를테면 허련순이라는 여성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 이제 한국에서 소설집도 한 두세 권 냈는데요. 허련순 아마 제목은 한국 남자, 중국 여자 이런 소설도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소설가 중에는 한국의 김금이라는 소설가와는 이름이 똑같은데 그냥 금이라는 이름을 쓰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문지에서 소설집을 냈는데 최근에 아마 천진시절이라는 책도 한 권 냈고요. 집에 관련된 소설도 내는데 제가 지금 딱히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기회가 네. 되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정 목사님. 의자라도 마이크를 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이정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한번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건 출장비를 받고 제주도까지 왔기 때문에 돈값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뭐 평소에 난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또 난민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면 한 10년 전에 이 디아스포라 문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한참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난민의 문제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난민이 된 상황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디아스포라 문학이 한국인이 난민인 어떤 디아스포라로서의 어떤 한국인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논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국이 이만큼 격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난민 문제를 환대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의 논의가 오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게 한대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학생들 들으면서 계속 내내 이 한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막 급하게 한번 서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김종철 변호사님이 했던 발표 원고 중에서 한대의 개념에 대해서 칸트적인 정리와 또 현재 데리다까지의 정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금방 찾았어요. 근데 제가 과연 생각했을 때 이 한대라는 거는 우리 국어학적 사전으로 얘기하자면 남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굉장히 극진한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의 한대를 얘기하는데 과연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한대에 대한 국학적인 사전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오히려 또 칸트적인 정의에서는 적으로 대하지 않는 정도, 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도를 굉장히 좀 작게 한대를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데리다의 정의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의 개념이 없어지는 단계까지를 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게 있는지, 또 제주도에 계시니까 제주도의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 어떤 정도까지의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환대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 발표문의 마지막 결론을 하는 부분이 그 절대적 환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칸트 얘기를 들으면 칸트는 정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구인은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데 그 지구 표면에 대한 그 주인이 없는 거죠. 그 누구나 다 지구 표면 어디든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경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해도 나눠져 있다고 해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내가 주권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비호받을 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즘에 난민 인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리다는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자기 사적 공간의 개방 뭐 그런 그 주인과 손님 그런 관계를 떠난 그런 무조건적 환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는 했지만 그걸 이제 가능한 수준까지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제 김영경이라는 선생님인데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이제 썼던 부분이고요. 칸트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누구나 다 어느 곳이나 갈 수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환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거기 머무를 나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그 도덕적 권리가 있고 또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그 도덕적 의무를 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환대의 권리와 의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물론 그걸 이제 도가적인 부분에서 이제 자연과 무의라고 하는 걸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럼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요.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난민이라면 저희는 어떤 차원에서의 대우를 받고 싶을지 실제로 우리가 난민이었을 때 아까 뭐 영국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그 연구년 때문에 잠깐 방문했을 때 사실은 그 영국에서 이제 그 탈북민들이 많은 그 난민이죠. 탈북민들 난민으로 대우를 받는데 윈블던의 그 한국어 학교에 가서 제가 수강을 할 때 실제로 이 탈북민들 이 여성들 난민 여성들이죠. 와가지고 강의를 같이 들을 거다. 그런데 저한테 거기 있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되게 이렇게 노출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지 마라. 강연을 들을 거지만 질문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뉴머들이라는 이제 미국의 LA 같은 곳인데 한인들이 살고 있는 집단 거주 지역인데 이게 탈북민들은 난민 대우를 받으면서 스스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공존하고 싶지 동화되거나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우리랑 주인과 손님의 격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강요가 아닐까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로서의 그 부분까지도 가는 거는 자칫하면 남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너희는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동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강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마이크를 잡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환대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읽은 논문 중에서 가장 환대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문은 권웅상 교수님하고 배지원 교수님께서 최근에 쓰셨던 그 논문, 그 논문에서 이제 그 환대의 정의를 좀 가장 아주 분명히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두 분께 권 교수님과 배 교수님께 넘기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문화적인 전통 중에 이제 그 쿤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외제 사람이 들어오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진루지루석 알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그냥 놔둔다.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전통이 어떤 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쿤다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저희 팀에 잡은 주제가 이제 쿤다 이제 라는 주제인데 환대의 어떤 한 측면은 그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인사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내비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보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 서로의 삶의 모습을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다음 두 사람이 같아지든지 달라지는 사람이 그냥 있든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예. 그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환대에 대한가 이제 여기 뽑아와서 쓴 글인데요. 그 부분은 배지원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보고 말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제가 지금 이정 선생님부터 해서 쭉 말씀하신 김선 선생님께서 이제 또 칸트와 데리라를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얼마 전 논문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사실 데리다가 이야기하듯이 이 절대적인 환대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내어준다는 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어느 누구나 내가 뭐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자나 또 뭐 어떤 디아스포라나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내가 사회에 있는 누구라도 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경험을 그러니까 배제당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대의 조건에 대해서 항상 숙고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른 논의들을 많이 봤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든지 뭐 이주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환대 혹은 소극적인 환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동화라든지 종지라의 이야기를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가 그 이주민이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사실은 뭐 교수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회에서 그 어떤 자리나 자신의 자리들이 다 있잖아요.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에서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은 내가 이주민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거부당하고 배제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민이나 디아스포라에서 등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차별과 혐오 혹은 그 역으로 환대의 문제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날 그들이 아니라도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그 환대받지 못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간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뭐 이주민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런 환대의 문제를 숙고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은 안 되었을 것 같지만, 예, 김준표 선생님 이제 넘기셔가지고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뭐 거의 마지막 발언 비슷하게 제가 한 말씀만 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운영,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해외에서, 이게 한국 국적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환대랄까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불가능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개별적으로는 또 일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친구를 사귄다든지, 뭐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또 뭐 저쪽에서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적극 이 마음을 사적 공간까지 열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제도적이고 집단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도달할 수 없는 꿈을 위해서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철학적 과제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제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물론 난민이 들어오게 하는, 오늘 뭐 제가 발표는 난민이 들어오게 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자 하는 그 문제는 별도로, 그냥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 반대를 할 것인가 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랄까, 그 법 앞의 평등이랄까, 그 제도적인 공정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코비드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어요. 외국인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뭐 합법적인 비자는 아니죠. 그냥 자기 여권 가지고 한국에 나갔는데, 예를 들면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한국인들은 그냥 검사 없이 뭔가 이렇게 통과시켰어요. 초반에. 이렇게 그냥 초반에 통과시켰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뭔가 PCR 테스트를 하게 하고, 지금은 이제 다 하게 됐지만, 뭐 그런 과정에서 친구 교수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법이 어떤 한 동네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검사를 이래 하게 한다. 누가 봐도 어떤 외국인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해서 검사를 강제하게 한다든지, 차라리 그 동 전체를 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게 차별적인 논리랄까, 그러니까 최소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더 철학적으로 나갔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열 것인가, 뭐 제주도에서 뭐 제주고나 제주 제1고나 뭐 제주 여고나 오형고등학교 출신이 아니더라도 엘리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또 좀 다른 논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소극적인 환대까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거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충분히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길게 떠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원래 국적제도를 연구했던 법사학자라서, 맞아요,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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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대를 얘기하니까, 환대라는 게 결국 철학적인, 뭐,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도 사실 철학적인 문제지만, 그거를 잠정적으로 정하는 거는, 제도화시키는 거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인간의 권리, 기본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지프스의, 거기까지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고, 끝까지 못 가고, 계속 그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논의하는 과정에, 그걸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그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간이 기본적으로 권리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난민을 환대한다는 것을 법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각각의 나라에서 국민국가 수준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건가?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풀 온전한 시민격, 저는 시티즌십을 시민격이라고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권리와 품격을 둘 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민격, 온전한 의미의 시민격을 가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데미준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영주권자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선거권에 대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것도 이제 전국적인 범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어쨌든 데미준십 같은 경우도 그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정도까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데 데미준십 혹은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뺀 모든 완전한 권리가 무엇인가 또 사실은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도 사실은 시민격의 발전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 시민들 중에서도 다르게 사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논의들이 많이 그게 이제 발전한 건데 그게 또 난민이라든가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전돼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난민을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나 인간의 권리가 또 재정립되고 새로 발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한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라도 완벽한 인권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도 시민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이렇게 난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대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논의될 때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전공이 되게 다르고 여러 가지 전공 영역을 넘나들면서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환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좀 뒤섞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이게 환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문제인데 사실 요즘에 얘기하는 건 소위 존재의 문제. 즉 나는 나로서 존재하겠어. 타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까지 갈 것도 없이 그건 아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존재의 문제인데 이게 윤리의 문제하고 갑자기 비약을 해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윤리의 문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존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고 타자들을 통해서만 인정받을 때만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쟁이라고 하는 게 윤리적 감정을 촉발시키는 거고요. 그 윤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윤리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다 너하고 나하고는 동등해. 나는 절대적으로 환대할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데리다가 원했던 건 뭐냐면 그런 존재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그래서 정치의 계기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윤리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시스템, 즉 끊임없이 뭔가 이 예외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고 그리고 국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소위 말하는 권리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하는 현재 제도나 국적 제도 자체를 흔드는 방향의 정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다 다른 문제인데 환대라고 하는 말을 딱 그렇게 환대, 절대적인 환대 이런 식의 놓으니까 지금 약간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그걸 좀 구분해줄 필요는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예, 환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어떤 저희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부제거든요. 부제. 오늘 국무학술대회의 부제. 환대의 생성이 아니라 환대의 부제와 떠도는 영혼이라는 것은 이미 상당하게 지금 이 주체, 특히나 이 뭔가를 이 표제 속에 그리고 이 논문들에 대한 어떤 판단과 어쩌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에 대한 개념을 토론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론적으로는 환대가 생성될 수는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부제를 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논문들을 받아보니 이 논문들 우리 다 좀 우울하다 지금 다 우울하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부제가 나온 건지 선언적인 부제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야이 논문이 좀 그러네 다 환대 불가능하네 이렇게 돼버린 건지 지금 좀 궁금한데요.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누가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주제를 먼저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요건 제가 지금 이걸 잡았지만, 환대 부제와 떠도는 영혼에 대해서는 지금, 양종근 선생님의 그 논문에서, 부제하는 환대의 상황에서, 떠돌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 국경을 넘었던 그 이야기들이니까, 요 대답은 양종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환대가 부재하는 이 사회와 영원히 떠도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못 눌렀습니다. 이제 마칠 때가 되어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논의는 데리다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환대의 부재라는 것은 절대적 환대의 부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리다의 교훈이라고 이제 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국 나가야 될 것은 절대적 환대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우리가 상대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환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그 기준을 절대적 환대에 놓고 계속해서 환대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후기 데리다는 대체로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법에는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의를 사고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토론 중에도 제가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아브니르라고 해서 이제 다가올, 도래할,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환대라든가 정의라는 것이 또 뭐 데리다의 또 다른 용어로는 뭐 새로운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이 현세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로고스 중심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해체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사회의 환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아직 부족하다. 좀 더 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 부재하는 환대라고 했고요. 떠도는 영혼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우리 탐남문화원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난민들이라든가 또 디아스포라라든가 그래서 좀 더 이동성이라는 모빌리티라는 측면에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어떤 정주성에 말하자면 매몰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그냥 어떤 근대적 사유를 벗어나지 못할 어떤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이런 어떤 정주하지 못하고 또는 정주하지 않고 떠도는 영혼들에 좀 더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건설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유 방식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예, 그렇게 제목을 제주대 측과 상의를 했고요. 제 독단적으로 선택한 거 절대 아니고요. 예, 함께 의논해서 합의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과 발표와 토론으로 애쓰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중에 소수자이신 안종철 교수께서는 거의 몇 시부터 거기 참가를 하시게 된 건가요? 되게 아침 일찍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잠도 못 주무신 우리의 소수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환대를 드립니다. 환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환대를 못한 것 같아요. 환대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그 환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그 온라인으로 화면상으로만 이제 뵙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 화면에 이제 비디오를 켜서 다 같이 이제 그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비디오를 켜지 않으신 선생님들 얼굴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점 이 정도면 되나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나마 이제 화면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곧 대면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